안녕하세요. 기초학기 실습 8강 시작하겠습니다. 8강의 범위는 스택 버프 오버플로우 강의에서 지난 시간 범위였던 컬링 컨벤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쉘 코드를 바탕으로 스택 버프 오버플로우라는 취약점 클래스가 있을 때 쉘 코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 범위였긴 하지만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함수 호출 규약에 대해 간단히 복습을 하겠습니다. 함수 호출 규약이란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이것이 어셈블리 기계호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를 나타낸 것을 함수 호출 규약이라고 하고, 운영체제마다 또 아키텍처마다, 즉 컴파일러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시간에 보았던 윈도우즈 64비트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함수 이제 인자를 RCX, RDX, R8, R9 레지스터 순서로 전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자가 1, 두 번째 인자가 2라면 RCX에 1, RDX에 2를 대입한 다음에 콜 인스트럭션을 실행했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자까지를 이제 레지스터에 대입을 하는데 RDI, RSI, RDX, RCX, R8, R9까지 레지스터에 대입을 한 다음에 인자가 7개 이상이면 일곱 번째 인자부터는 이제 스택에 푸시를 하고 전달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C언어로 이제 add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자를 이렇게 두 개 A와 B를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반환값은 A와 B를 더해서 반환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이 add 함수를 호출할 때 먼저 첫 번째 인자가 1, 두 번째 인자가 2이기 때문에 RDI 레지스터에 1을 대입하고 RSI 레지스터에 2를 대입해 줍니다. 그리고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그 함수는 반환할 때는 항상 RAX라는 레지스터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수에서 리턴 값이 두 인자를 더한 지금 값이 되는데, 어셈블리상으로 보면 RDI와 RSI를 더하고 이러면 지금 1 플러스 2를 하는 값이 RDI에 들어가 있겠죠. 이것을 반환값을 보관하는 레지스터인 RAX로 이제 옮긴 다음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퍼라는 것은, 원래 버퍼는 이제 데이터를 네트워크상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파일과 파일 간에 이런 식으로 송수신을 할 때 데이터를 중간에 보관해 놓는 임시 보관 공간 같은 것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좀 넓은 의미로 데이터가 보관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버퍼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퍼가 만약에 그 스택에 존재한다. 스택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역 변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택 버퍼라고 이야기를 하고, 힙에 존재한다. 힙에 존재한다는 것은 동적 메모리 할당을 통해서 할당되었다는 뜻이겠죠. 에멀록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힙 버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퍼의 크기보다, 즉 버퍼를 처음에 우리가 선언을 할 때 이 버퍼는 몇 바이트 크기까지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그 크기보다 큰 입력이 버퍼에 온전히 보관이 될 수 있으면, 잘리지 않고 그 큰 입력에 전부 들어갈 수가 있으면 반드시 그 버퍼와 인접한 메모리를 오염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하고, 이것이 스택 버퍼에서 발생하려면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그 다음에 힙에서 발생하면 힙 버퍼 오버플로우, 보안 취약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와 여러분이 그 혼동하시 만드는 것이, 스택 의미하냐면 그 프로그램마다 스택 공간에 대한 제한을 이제 운영체제에서 두고 있는데, 그 스택 공간을 다 써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기 함수를 짰는데, 우리가 재기 함수는 반드시 탈출 조건이 있어야 재기를 마치고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탈출 조건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만족할 수 없는 탈출 조건인 경우에는 재기가 무한히 호출되면서 각 재기 호출이 자신의 스택 프레임을 계속 이제 차지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스택 프레임을 계속 점유하다가 어느 순간에 스택 공간이 바닥이 나서 이제 스택 공간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스택 오버플로우는 스택 공간이 넘치게 되었다는 의미고,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는 스택에 위치한 버퍼가 넘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가지 용어를 다소 혼동될 수 있지만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16바이트짜리 우리가 버퍼를 줬다고 하겠습니다. 이 버퍼는 이제 그 문자 배열 타입이고 16바이트를 초기 크기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전부 0으로 이제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스택 프레임 그림에서 밑에가 높은 주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래쪽이 높은 주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함수의 그 지역 변수 int a와 int b가 버퍼보다 높은 주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a에는 2라는 값이 들어있고 b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와 1이 지금 왜 이렇게 0, 2, 0, 0, 0, 0, 0, 0, 0, 1, 0, 0, 0, 0, 0, 0으로 표기가 되어 있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리틀 엔디안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0, 2를 우리가 헥스 16진수로 나타내면 0헥스 이렇게 0이 이렇게 될 텐데 자릿수별로 쪼개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리틀 엔디안 표기법에서는 메모리상에서 낮은 주소는 낮은 자릿수가 낮은 주소로 가야 된다라는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인 0, 2가 여기 왼쪽에 낮은 주소에 보관이 되게 되고 나머지 0, 0, 0, 0, 0, 0이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높은 주소에 보관이 되어서 0, 2가 이렇게 0, 2, 0, 0, 0, 0, 0, 0 이렇게 역순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버퍼의 입력을 받을 때 %s 버퍼와 같이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scanf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이 scanf 함수는 포맷 스트링을 이용해서 버퍼 그러니까 타깃이 되는 주소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s라는 포맷 스트링은 이제 계획 문자 또는 스페이스가 나올 때까지 입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버퍼에 대한 어떤 길이 제한 같은 것을 두지 않고 %s라는 포맷 스트링으로만 입력을 받게 되면 버퍼의 크기인 16보다 더 큰 입력을 온전히 보관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a라는 문자를 이 scanf에 a라는 문자를 16개를 넣는다고 하면 이제 a의 그 ASCII 코드가 헥스 6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1, 61, 61, 61 이렇게 61이 16개가 보관이 되게 될 텐데 문제는 우리가 A를 16개가 아니라 이 20개를 넣는다고 해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A를 20개를 연달아서 넣은 그 사이에는 어떤 계획 문자나 그런 스페이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A로 덮이고 나면 이 2라고 초기화한 지역 변수가 x 61, 61, 61, 61이라는 전혀 다른 값으로 이제 변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A를 24개를 넣으면 여기 있는 1로 초기화된 B라는 값도 61, 61, 61, 61로 변조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지역 변수 A와 B가 이 프로그램상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수였다면 그 의미에 해당하는 값이 전혀 다른 값으로 변하게 되게 되면서 그 프로그램의 로직이 개발자의 의도와는 달리 다르게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변조하는 거 말고도 우리가 데이터를 유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와 같이 우리가 뭐 16바이트만 입력한 상태에서 지금 A와 B가 이렇게 있고 사실 이 A와 B가 예를 들어서 뭐 A는 그냥 지역 변수인데 B는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어떤 비밀리에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메모리 안에만 있어야지 외부에 노출돼서는 안 되는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암호화를 하는데 필요한 키값, 뭐 시크릿 키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scanf로 입력을 받은 다음에 뭐 이제 입력받은 내용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로 printf %s 버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런 로직이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A를 20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A 값이 61, 61, 61, 61로 변조가 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버프를 출력하게 되면 출력할 때 포맷 스트링도 마찬가지로 뭐 널바이트 계획 문자 스페이스가 나올 때까지 계속 출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rintf 함수는 이 문자열이 61, 61, 61, 61 이것이 20개가 있는 다음에 다음 널바이트가 이 0, 0에 나오기 때문에 이 1까지가 문자열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 61, 61, 61, 61 그러니까 이제 AAAA, AAAA 이것이 20개가 출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16진수 1까지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이라는 값은 프로그램에서 암호화를 사용하는 우리가 그 비밀키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키 값이 같이 노출이 되게 되면서 보여져서는 안 되는 값이 사용자에게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메모리 유출 취약점, 뭐 메모리 리기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릭보다 더 취약한, 더 심각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우리의 마음대로 변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될 때 그 함수가 대부분의 경우 뭐 push, RBP, 뭐 move, RBP, RSP 이런 식의 함수 프롤로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push RBP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애초에 뭐 이 함수가 FNC라고 하면 call 이 FNC를 메인이라는 함수에서 호출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call FNC를 했을 때 이 다음에 수행되어야 하는 인스트럭션의 주소가 먼저 스택에 푸시가 된 다음에 FNC 함수에 들어와서 이 RBP를 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all FNC를 할 때 푸시를 하는 이 다음 인스트럭션의 주소를 우리가 FNC 함수에 return address 이 FNC 함수가 실행을 마치고 마지막에 돌아가야 할 때 return을 하게 되면 여기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 인스트럭션의 주소를 FNC 함수의 return 주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NC라는 함수의 그 스택 프레임이 이런 그림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FNC 함수는 32바이트짜리 버프라는 지역 변수, 지역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32칸짜리 버퍼가 이제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스택 프레임의 가장 꼭대기, 마찬가지로 이 맨 밑이 높은 주소입니다. 그러면 이 꼭대기에는 우리가 call FNC를 할 때 삽입을 하였던 FNC 함수의 return 주소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40100A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틀 엔디안 표기법에 의해 역순으로 즉 0A, 10, 40, 나머지 00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FNC 함수의 이제 프롤로그에서 그 push RBP를 하는 값이 이제 그 바로 다음 칸에 이렇게 들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32칸짜리 버퍼가 있는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이 버퍼에 대한 scanf를 이런 식으로 입력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똑같이 a라는 값을 계속 덮어주게 되면 이만큼이 이제 a로 덮이고 32칸을 덮은 상태라면 이만큼 메모리에 a가 찰 텐데 32칸이 아니라 이제 8칸 더해서 40칸을 덮은 상태라면 이제 베이스 포인터가 61616161 이제 변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40칸이 아니라 48칸, 8칸을 더 덮게 된다면 리턴 주소마저 이런 식으로 변조가 되게 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FNC 함수에 호출을 마치고 반환하는 순간에 정상적인 주소인 여기 X40100A 뭐 여기는 그냥 임의로 40100 뭐 8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X 61616161616161이라는 전혀 다른 주소로 반환을 하게 되면서 이런 주소는 아마도 메모리상에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헥스 이제 61616161로 반환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직접 입력한 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A 대신에 B를 입력하면 제 B는 62입니다. 62이기 때문에 반환값을 611이 아니라 이제 뭐 62로 반환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BBB도 없는 주소니까 당연히 세그 폴트가 발생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주소를 대입을 한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그램상에서 존재하는 코드나 아니면 내가 프로그램에 이제 주입하는 데 성공한 악성 코드 같은 것의 주소로 반환을 하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이 FNC 함수의 호출을 마치고 정상적인 리턴 주소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격자가 의도한 악성 코드의 주소로 반환을 하게 되면서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버릴 수가 있는 그런 취약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리턴 주소를 덮어서 프로그램을 전혀 다른 곳으로 반환하게 하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이제 꺾어버리는 그런 공격을 이제 뭐 컨트롤 플로우 하이제킹을 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컨트롤 플로우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런 프로그램 내부의 순서 경로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 순서와 경로를 이제 공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납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납치해서 공격자가 원하는 곳으로 실행하게 한다
라는 그런 표현이 컨트롤 플로우 하이제킹이 되겠습니다. 그럼 스택 버프 오버플로우가 이제 어떤 이유로 발생을 하느냐? 대부분의 경우 취약한 함수 패턴을 사용해서 스택 버프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getS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자로 이제 내가 어디에 입력받을 이 스트링을 입력받는 함수인데 어디에 입력받을지에 대한 버퍼만 인자를 받고 계획 문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입력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칸을 입력받을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서 원하는 크기만큼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버퍼가 32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32바이트를 입력하면 마지막 바이트에 대한 널 터미네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널 터미네이트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 버퍼가 32칸 있고 그 버퍼 32칸 있고 그 밑에 뭐 예를 들어서 시크릿 키라는 값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00 000000 초기에는 0이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입력을 A를 32개를 넣는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6일이 32개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것은 이제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는 아니지만 버퍼의 크기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크릿 키는 뭐 이번엔 1보다 좀 더 그럴듯한 값, 뭐 3713이라는 값이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1337이죠, 숫자로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스택 버프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printf %string 버프라는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 문자열의 이것을 문자열로 간주했을 때 문자열의 끝은 이곳이 아니라 이곳이기 때문에 시크릿 키 값이 버퍼의 끝에 묻어나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getS 함수는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최근 컴파일러는 경고를 하고 다른 함수로 얼른 바꿔라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canf의 %s를 이제 주어서 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저희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scanf에 이제 그냥 s가 아니라 몇 칸까지만 받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넓이, 크기를 넣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32s를 넣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미 크기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getS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버퍼가 32칸이었다고 하면 32칸을 다 채웠을 때, 그러니까 이제 32를 입력받으세요 하니까 32를 다 채웠을 때 널 터미네이트를 하지 않는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제 fgets 함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fgets는 이런 식으로 뭐 버퍼에 32칸을 표준 입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버퍼가 32칸이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A를 32개를 집어넣었다 하면 마지막 1바이트를 탈락시키고 널 바이트를 강제로 삽입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 함수를 말고도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게 복사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 복사 함수는 메모리의 어떤 두 지점 간에, 메모리의 두 주소 간에 데이터를 복사를 시켜주는 함수인데, 보통 이제 소스에 있는, 소스라는 이 주소에 있는 메모리 값들을 destination이라는 주소에 있는 주소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string copy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에 있는 문자열이 끝날 때까지 destination에 복사를 합니다. 문자열이 끝난다는 건 이제 null byte가 발견될 때까지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destination이 32칸인데 소스가 이제 A가 64개 있다 라고 하면 이 64바이트가 데스티네이션에 그대로 전부 복사가 되면서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데스티네이션이 힙에 있으면 힙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string ncopy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string ncopy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칸을 복사할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도 아까 그 scanf의 넓이 표현이나 getS 함수와 동일하게 그 string ncopy, 그러니까 뭐 64칸을 복사한다고 했을 때 이 src가 63개 있고 그 다음에 null byte가 있으면 destination에도 이번엔 destination이 뭐 넉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 63개와 null byte가 들어가는데, 이 소스가 A 64개라고 하면 지금 그 소스의 마지막 바이트가 null이 아니죠. 즉 이제 63번째, 그러니까 63번째 인덱스의 값이 null이 아니라 A이기 때문에
데스티네이션에 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원리로 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함수도 이제 반드시 널 터미네이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그 소스가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길이보다 짧을 때만 널 터미네이트가 이제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멤카피는 그냥 단순히 이제는 뭐 문자열에 대한 고려 이런 걸 다 떠나서 메모리 어떤 주소로부터 다른 메모리 주소로 값을 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복사를 하는 크기가 데스티네이션 버퍼 크기보다 크지는 않은지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데스티네이션이 64바이트 크기인데 내가 뭐 128바이트를 복사할 수 있게 했다, 또는 이 n을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몇 바이트를 복사할지 직접 입력하세요라는 이런 뭐 말로 안 되는 코드를 짰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공격자가 그럼 나는 128바이트를 복사해야지 하고 데스티네이션의 크기보다 더 큰 값을 입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맨카피 자체는 취약한 함수가 아니지만 그 맨카피를 몇 칸을 복사할지는 반드시 개발자가 좀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sprintf라는 함수도 있는데 이 sprintf 같은 경우에는 printf를 스트링에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뭐 크게 다를 것은 없고 이런 식으로 %s를 쓰게 되면 버프를 %s로 출력하면 버프가 끝날 때까지 널바이트가 나올 때까지 출력을 하죠. 그 출력한 것을 그대로 다른 문자열에 이제 집어넣는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버퍼는 동일하게 A64개인데 스트링이 32칸이라면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스트링의 크기보다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문제의 크기 때문에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겠죠. 이런 식으로 취약한 함수 또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취약한 함수 또는 함수를 취약하게끔 사용했기 때문에 그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취약점은 발견된 지 아주 오래됐고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그런 악성 코드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악용해서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용이 되었고 현재는 이제 대부분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꼭 공공연하게 계속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취약점이 너무 유명해져서 웬만한 개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취약점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슨 개발자 교육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식의 함수 사용은 위험하다라고 뭐 회사에서 코딩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취약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취약점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러면 이런 취약점을 어떻게 우리가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쉘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쉘코드를 이용해서 익스플로이트를 수행을 할 것이고 오늘의 목표는 리턴 주소를 덮을 수 있는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있을 때 우리가 메모리에 쉘코드를 얹어 놓은 다음에 이 쉘코드의 주소로 반환을 하게끔 해서 프로그램이 함수의 호출이 마친 다음에 정상적인 반환 주소가 아니라 쉘코드로 점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쉘코드로 그러니까 반환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입력한 쉘코드가 실행되면서 쉘코드가 쉘을 실행하는 코드였으니까 프로그램 안에서 쉘이 실행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실습에 사용할 샘플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컴파일 옵션을 다 한 적 없는데 네,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오늘 실습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노션에도 올릴 테니까 여러분은 뭐 이 화면 또는 노션에서 코드를 긁어서 여러분이 직접 컴파일을 해주시면 되겠고 컴파일을 하실 때 그냥 GCC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 컴파일러 차원에서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익스플로이트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파일 옵션을 꼭 끝까지 붙여주셔야만 그런 보호 기법이 없는 상태에서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쉘코드로 리턴하는 것에 대한 실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입력하실 동안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64칸짜리 버퍼가 이제 스택에 존재를 하고 있고 이 두 개의 함수는 여러분이 무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라는 게 그 입력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따라는 치시되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 입출력 간의 어떤 그 버퍼 작용을 제거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익스플로이 코드를 전송했을 때 이것이 딱딱 적시적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그런 코드다라고 지금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로직은 이 부분인데, 버퍼라는 것에 대한 주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퍼가 메모리상에서 지금 어디 있는지를 대놓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퍼 이 배열의 입력을 받는데 scanf%s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크기 입력이 가능해서 당연히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버퍼라는 주소를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원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취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우리가 값을 쓸 수 있는 메모리 주소를 하나를 유출을 해냈다라는 그런 뭐 영화적 허용, 시적 허용 뭐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상용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변수가 어디 있습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우리는 어떻게 익스플로이트를 할 것이냐면, 우리는 일단은 버퍼라는 것의 주소, 우리가 값을 쓸 수 있는 메모리 버퍼의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퍼에 쉘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리턴 주소를 쉘 코드가 적재된, 즉 쉘 코드가 올라와 있는 버퍼의 주소로 덮어 쓰면 프로그램이 리턴을 정상적인 리턴 주소가 아니라 버퍼로 하겠죠. 그리고 이 버프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버퍼의 쉘 코드를 덮고 이만큼을 쉘 코드를 쓰고 남은 부분을 전부 A로 밀어버리고, 전부 A로 덮어버리고, 원래 버퍼는 여기까지인데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존재하니까 이 saved base 포인터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리턴 주소를 원래 리턴 주소가 있을 텐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알려준 또는 뭐 우리가 알아냈다고 가정한 버프의 주소로 변조하면, 리턴 주소를 변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리턴을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라 버프로 리턴을 하게 되고, 버프에는 쉘 코드가 있기 때문에 쉘 코드로 리턴을 해서 쉘을 실행하는 형태의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쉘 코드를 삽입한 다음에 그 쉘 코드로 반환시키는 공격을 뭐 리턴 투 쉘 코드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쉘 코드를 쓰실 때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그 최적화된 23바이트짜리 쉘 코드를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이 주소에 가면 그 쉘 코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제가 입력한 것하고 동일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그 버퍼의 주소를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만큼 뭐 쉘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A를 남아있는 길이만큼 작성하고, 이제 이만큼을 버퍼 주소, 즉 이것을 입력하면 익스플로잇이 될 텐데, 물론 이렇게 입력하면 당연히 익스플로잇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뭐 10, 1B 이런 값들은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한 뭐 FD 이런 것들은 값들이기 때문에 그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폰툴즈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익스플로잇 코드를 작성을 해봤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지금 제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 7라인부터 12라인까지는 지금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 끝날 때 좀 곁다리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뭔지는. 1행부터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쉘에서 이 코드를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바이썬 3로 실행해라 라는 지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가 실질적인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7강에서 간단히 소개했듯이 폰툴즈를 쓰기 위해서는 뭐 from 폰 인풋 별 이런 식으로 폰툴즈를 로드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리모트를 사용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실행 파일을 대상으로 실행시켜서 입력을 주입하는 것이니까 그 process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 경로에 있는 이제
메인이라는 바이너리를 실행할 것이니까 닷슬래시 메인이라고 입력을 했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제가 이제 해킹 대회에 출제가 돼서 이런 문제가 지금 어느 주소에 어느 포트에 돌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공지가 되어 있으면 그 주소와 그 포트를 넣고 리모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로그 레벨 디버그는 이 프로그램이 출력하는 것과 이제 내가 입력하는 것을 중간에 일일이 다 이제 우리에게 보고를 하게끔 보여주게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R.닷 인터랙티브를 하기 전에는 폰툴즈가 이제 입출력을 대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따로 우리한테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뭐 익스플로이 코드를 짜다가 실수를 해서 잘못된 것을 넣게 됐을 경우에는 폰툴즈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너 F가 아니라 D를 넣었다라고 알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디버깅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옵션을 켜두고 하면 그런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무시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은 전부 주석 처리를 하고 실행을 할 것입니다. 메인 함수를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버퍼의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부분을 입력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져와서 우리가 익스플로이 코드에 활용할 수 있는 정수의 형태로 변환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일단은 우리한테 필요 없는 부분인 버프 콜론까지를 받아버립니다. receive until을 사용하면 이 프로그램이 이만큼 출력할 때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receive until을 해서 버프 콜론 할 때까지 받은 다음에 반드시 그리고 폰툴즈의 인자로는 이 바이츠 자료형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드 작성하실 때 항상 뭐 버프 콜론이 아니라 앞에 b를 붙여서 바이츠 버프 콜론의 형태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행을 보겠습니다. r.receive 라인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출력한 것으로부터 한 줄을 통째로 읽어드립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출력한 것이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인데 여기서 한 줄을 통째로 읽어드리면 이만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헥스, 그러니까 0x7ffF3289100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이만큼 이제 읽어드리면 우리는 바이썬 상에서 저 정수가 아니라 이런 바이츠 값을 입력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정수로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값을 int라는 함수에 넣으면 정수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 형식이 지금 10진수가 아니라 16진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인자로 16을 넣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수의 형태로 가공을 해줍니다. 참고로 이 정수를 16진수 문자열로 변환하는 방법은 이 hex라는 함수를 쓰면 다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퍼에는 지금 버프의 주소가 들어있고 프로그램이 출력한 문자열로부터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정수의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뭐 17행은 그냥 버퍼를 잘 받았나 출력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19행이 쉘코드입니다. 쉘코드고 23바이트짜리 쉘코드죠. 그 다음에 20행은 이제 페이로드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입력을 페이로드라고 합니다. 원래는 무슨 수화물, 그러니까 헬기 같은 거 보면, 군용 헬기 같은 거 보면 이제 밑에 보급품 같은 거 둥둥 싣고 이제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페이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한 의미로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입력을 페이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코드를 보게 되면 ljust는 이 sc가 23바이트 있는데 이거를 hex48이면 얼마일까요? 64에다가 8을 넣으면 72죠. 72바이트만큼 헥스 두 번째 인자인 헥스 90으로 때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뭔 소리냐면 sc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sc가 쉘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금 23바이트인데 여기에 이것이 72바이트가 될 때까지 헥스 90이라는 값으로 때우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가 될 때까지? 72바이트가 될 때까지 전체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버퍼가 이제 64칸이 있는데 내가 리턴 주소를 덮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버퍼의 크기보다
8칸을 더 채워야 해요. 그래서 버퍼가 64바이트인데 더 채워야 되는 칸이 8바이트니까 합해서 72칸이 될 때까지 그 기계어상으로 이제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기계어가 있어요. 노비라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셈블리로 노비인데 기계어로는 90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모르니까 90이라는 기계어로 전부 떼어 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떼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러면 이제 이 예제에서는 6일로 떼웠지만 제가 이제 6일을 헥스 90으로 떼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9090이 전부 들어있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덮은 건데 버프를 덮어야 하니까 버프를 8바이트를 버퍼의 주소로 넣어줘야 합니다. 근데 버퍼 주소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넣을 때는 리틀 엔디안으로 0091 B8 12 F3 B7이라고 썼네요. F3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0091 B8 12 또 맞네. F3 7F 0000 이렇게 넣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키보드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넣지 하다가 폰툴즈에서는 이런 식으로 리틀 정수와 리틀 엔디안 문자열을 바이트 문자열을 변환시켜주는 유용한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제가 폰툴즈를 지금 이건 파이썬 안에 S3 맞네요. 그럼 폰 임포트 별을 하고 지금 이것은 숫자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P64라는 것에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리틀 엔디안 처리된 바이트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이런 변환해주는 함수가 그 워드 크기마다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P32 데드비프 하면 EFB ADD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지만 뭐 8을 P8로 하면 헥스8로 그냥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역으로 이런 바이트 문자열이 있을 때 이거를 얘는 사실 숫자예요 하고 U64 언팩을 줄인 거예요. U64로 역으로 숫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64, 뭐 P32, U64, 그 다음에 뭐 U32 이런 건 여러분이 엑스코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엑스코드로 돌아가면 리턴 주소를 덮는 부분을 버프 주소에 리틀 엔디안 바이트 표기인 P64로 덮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입력을 스캔F로 받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스캔F는 샌드 라인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알다 샌드 라인으로 우리의 입력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 익스플로잇이 끝났겠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익스플로잇이 성공했다면 이 시점에서 이미 입력을 전부 마치고 그 메인 함수가 리턴 주소가 아니라 쉘 코드로 반환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쉘이 실행이 됐을 터이니까 폰툴즈야 입출력을 이제 그만해라 내가 할게 너 집에 가 하고 알닷 인터랙티브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부분은 전부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12행만 주석 처리해도 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제가 또 이거 곁다리인데 이걸 삽입하고 나면 chmod로 실행 권한을 준 다음에 슬래시 솔다파이라는 식으로 실행할 수 있어서 그 타이핑을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컨텍스트 달 로그 레벨은 디버그를 했기 때문에 얘가 오가는 걸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빨간 별이 떴다 아니 이 달러가 떴다고 해서 X가 된 건 아닙니다. 폰툴즈가 그냥 보여줘요 이거는. 근데 제가 뭐 ID 이런 걸 치면 커맨드가 실행이 되죠. 뭐 ls or whoami 뭐 ifconfig 뭐 커맨드가 다 실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하지 않고 쉘이 실행됐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잇이 성공한 상태이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공격한 거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의 권한으로 칠 수 있는 커맨드는 다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파일 시스템에 뭐가 있는지 정찰하거나 저처럼 뭐 IP가 어떻게 되니 너 지금 계정이 누구니 권한이 어떻게 되니 뭐 그룹 뭐 이런 그룹 이 커맨드가 아닌가 보네요. 네. 또는 뭐 슬래시 etc 슬래시 패스워드 해서 이 시스템에 이게 아니지 패스 wd 해서 이 시스템에 지금
뭐 계정이 몇 개나 있니? 뭐 이런 걸 정찰을 하거나 악성 코드 같은 걸 추가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저희 강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로 종료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익스플로잇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강의 주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곁다리로 제가 2개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둘 다 좀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웬만하면 같이 봐주세요. 아까 제가 주석 처리한 코드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이 익스코드를 하다 보면 짜다 보면 저는 익스플로잇 코드를 줄여서 그냥 익스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익스코드를 짜다 보면 이런 쉬운 프로그램을 쉽게 익스하는 거는 그냥 어려움이 없는데 좀 어려운 문제 또는 진짜 상용 프로그램을 익스플로잇을 하다 보면 코드가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중간중간에 메모리에 계속 집어넣고 출력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내가 익스플로잇 코드에 어디까지 실행했을 때 지금 프로그램의 상태가 어떻게 되지? 이게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스코드를 디버깅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넣어놓은 코드가 이 7행부터 12행까지의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지금 아주 그러니까 이 폰툴즈에서 이게 왜 동작하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떤 기능을 하는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에 제가 노션에 올려드린 스크립트를 실행했다면 tmux라는 게 깔려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으면 sudo apt update end sudo apt install tmux 타이핑 치기 귀찮으면 -y까지 해서 설치를 해주세요. 지금 설치를 한 다음에 tmux라는 것을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초록 줄이 하나 뜨게 되는데 이 tmux라는 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터미널을 여러 개 만들어서 서로 다른 터미널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게끔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tmux의 기능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다 다를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하나만 남겨놓고 이러면 여러분이 tmux 실행했을 때랑 다시 똑같아졌죠. 이 상태에서 실행은 이 익스코드를 tmux에서 실행하세요. 대충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8행부터 11행까지가 중요한데 이 스크립트는 뭐냐면 익스코드를 실행하자마자 프로그램에 디버거를 붙여서 gdb 커맨드를 입력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행, 10행의 의미는 내가 이 gdb를 켜서 프로그램에 break main 플러스 132 continue 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12행이 gdb에 이 스크립트를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 문제가 되는데 12행까지 하면 gdb에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132가 뭐길래 제가 중단점을 걸었을까 gdb를 한번 보겠습니다. gdb 메인에서 dsource 메인하고 까보면 리턴이죠. 즉 저는 얘가 진짜 쉘 코드로 리턴하는지 아니면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참고로 이 중단점을 너무 앞쪽에 걸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프로그램의 뒷부분 내가 입력을 하고 싶은 입력 함수가 끝난 직후 이런 데 거는 게 좀 안전하고 간혹 가다가 어떤 함수는 이 함수 호출하는데 중단점 걸어야지 하고 여기에 걸었는데 여기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중단점이 아주 간혹 가다가 gdb 버그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얘를 중단점을 걸고 싶으면 이 전에 건 다음에 next instruction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건너가는 게 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작을 잘 해요. 중단점이. 그래서 어디로 리턴하는지 보자 해서 여기에 건 것이고 이거 제가 아까 왜 48인지 그냥 예제 보고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원래는 컴파일러가 이 사이에 이상한 거 끼워 넣을 수도 있잖아요. 컴파일러가 뭔가 지역 변수를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64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셈블리를 보고 스캔F의 두 번째 인자 RSI죠. RSI가 RAX에서 왔는데 RAX는 RBP 마이너스 40이구나. 여기가 그러면 RBP니까 마이너스 40, 64구나. 그러면 리턴 주소까지는 이만큼까지 덮으면 72가 맞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항상 어셈블리로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12행의 주석을 풀고 실행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GDB가 붙습니다. GDB가 붙기 때문에 리턴하기 직전에 이 친구가 정상적인 이제 리턴 주소가 아니라 여기로 뛰는구나.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텔레스코프로 까보면 쉘 코드거든요. 이만큼 인스트럭션으로 까보면 아이고 복사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인스트럭션으로 까보면 슬래시를 빼먹었죠. 쉘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익스플로잇이 잘 됐구나, 쉘 코드가 실행되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컨티뉴하면 이 GDB가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끝나면서 그 X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이번 강의 뭐 사족이었고, 두 번째 이제 곁다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번 범위의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이 혼자 실습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다 64비트예요. 32비트. 64비트로 공부했는데 32비트 문제를 풀어야 돼서 32비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 32비트는 함수 출기하기 다 스택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add 1을 2를 한다 그러면 오른쪽에서부터 푸시를 해요. 푸시 2, 푸시 1, 콜. 그러면 지금 스택에 1, 2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주소에 이제 콜을 하게 되면 add의 리턴 주소가 바뀌겠죠. 이게 끝입니다. 32비트 이거랑 그러니까 호출규약 다른 거 빼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좀 헤매실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32바이트는 그러니까 32비트 운영체제는 그 워드 한 칸이 이제 8바이트가 아니라 4바이트이기 때문에 P64가 아니라 P32 쓰셔야 되고요. 아까 사용한 쉘코드는 64비트 쉘코드죠. 32비트 쉘코드 쓰셔야 됩니다. 아까 쓴 쉘코드 이만큼 쓰면 안 돼요. 이거는 64비트 쉘코드이기 때문에 이거 익사할 때는 32비트 쉘코드 쓰셔야 되고,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든 찾아 쓰시든 여러분이 잘 구하셔서 익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익스플로이트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32비트라고 리턴 주소를 못 덮는 거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똑같이 싹 덮고 리턴 주소 덮으면 되는데 이때 P64 말고 P32 써야 된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8강을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